반갑습니다. 소개를 받으시면서 낯선 느낌 안 받으셨나요?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소개를 말씀하셨지만 제가 간략히 제 소개를 조금 보충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래는 프랑스 문학을 전공을 하고 한국 문학에 대한 비평 활동도 좀 하다가 실은 전공은 그런 식으로 문학평론가, 불문학자로 되어 있지만 제 세부 전공은 상상력입니다. 실제로 크게 보면은 상상력 전공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그 상상력 발휘하는 쪽을 동양의 고전 공자, 문호까지 손을 뻗쳐서 공자님의 상상력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실은 이 책의 내용이란 게 공자님이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지, 공자님의 상상력의 세계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밝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은 공자님 상상력, 공자님의 책을 가지고 저 진영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자님의 책을 주제로 한 제 상상력입니다, 실은. 그런데 제가 공자님의 책을 보면서 느낀, 혹은 거기서 제 나름대로 짚어낸 맥이 아마 이 효정 사상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서 저를 이 자리에 아마 세우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공자님 책들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제 발휘한 느낀 맥락들에 대해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정명 그리고 평화라고 붙였는데, 정명사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공자님 하면은 떠오르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공자님 얘기 중에 정명사상으로 유명하긴 한데, 꽤 유명한 말씀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상당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오해를 받고 있냐?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일종의 신분의 차별을 두는 그런 말씀으로, 그 벽을 가르는 말씀으로 대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임금이 임금답다는 것, 신하가 신하답다는 것, 아버지가 아버지답다는 것, 아들이 아들답다는 것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말씀은 임금과 신하, 아들과 자식의 차별 차이를 드러낸 게 아니라 실은 그 상호 간의 관계를 굳게 맺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곧 알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임금다운 임금이 어떤 임금일까요? 나는 임금이야. 임마, 너희들은 신하고 너희는 어린 백성들이니까 나를 임금으로 굳게 섬겨 라고 하는 그 이름만 내세우는 사람이 옳은 임금일까요? 임금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권위만 내세우면 절대로 임금다운 임금이 되지 못하죠. 왕다운 왕이 되지 못하죠. 왕다운 왕이라는 거는 늘 신하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전체의 사람들, 살림살이, 모든 것들을 품고 있는 그런 임금일 때에 우리가 임금다운 임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하라고 하는 것도 나는 신하니까 신하된 입장에서 그저 위에서 임금이 시키는 대로만 제대로 하면 되지, 그거는 신하라는 임금 속에 숨은 거죠. 신하된 자리로서 임금과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품는 게 진짜 옳은 신하입니다. 무슨 똑같은 생각이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자리에서 열심히 내 역할을 다해서 이 나라를 잘 되게 만들까, 백성을 편하게 해줄까, 임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왕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뜻을 어떻게 펼칠 수 있게 도와줄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임금과 신하 사이는 둘이 공동의 목표와 둘이 서로 나누고 있는 가치에 의해서 긴밀하게 맺어진 존재가 됩니다.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다우 바로 그 순간에 뭐가 없어집니까? 둘의 엄격한 차별이 없어지고 칸막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의 참뜻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너무 유명하니까 제가 불문학을 했으니까 하나 여러분들 아실 만한 한 작품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왕자, 생텍쥐빌이라고 하는 작가의 어린 왕자 다 아시죠? 말씀은 들어보셨죠? 근데 그 뭐 저기 워낙 간단한 책이니까 보신 분들 혹은 내용은 다 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거기 어린 왕자가 이제 자기 별에 장미하고 좀 트러블이 생겨서, 요즘식으로 하면 연애하다가 둘이 싸웠다고 봐도 될 텐데, 어린 왕자가 자기 별을 떠나 여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랑드 페르소는 어른들을 만나죠. 임금도 만나고 비즈니스맨 만나고 군인 만나고 여러 점등사 만나고 여러 만납니다. 그 다음에 지리학자도 만나고 술꾼도 만나고 그러죠. 임금만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임금을 만났는데 임금이 저기 신하가 오는구나, 어린 왕자 보자마자 마침내 신하를 하나 가졌다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든지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자기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고 의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뭐가 없습니까? 신하가 없어요. 다스릴 신하가. 오로지 임금이라는 이름만 있는 거죠.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그라운드 페르소는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어린 왕자는 떠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어른들은 이상해.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그 작품을 읽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왕이라고 하는 작자, 비즈니스맨이라고 하는 작자, 거기 나오는 모든 그 비유들 전부 이상한 사람들인가 봐 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공자의 정명사상에 비추어 보면은 전부 이름 속에 갇혀 있어서, 이름 속에 갇혀가지고 남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에 이상한 존재들인 겁니다. 제가 선생 노릇, 대학 선생 노릇 30몇 년 했는데 비교적 학생들한테는 선생다운 선생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소리를 외람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나는 교수야, 너희들은 학생이니까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신분적인 차이가 있어, 그러고 그냥 폼만 잡고 있으면 절대로 좋은 선생 못 된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강단에 서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만나는 제자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 군군신신 부부자자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 간의 차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차이는 이때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한 곳을 바라보는 것, 그걸 뜻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군과 신, 부와 자 이렇게 엄연히 상하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존재들도 한데 어우리기 위해서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실 거예요. 공자는 군자와 소인을 딱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군자는 화이부동이고 소인은 동의불화다. 군자는 남들과 조화롭게 지내지만 결코 같지 아니하고, 소인들은
소인들은 동의불화, 남들과 똑같지만 절대로 화합하고 평화롭게 지내지 못한다. 희한하죠? 희한하죠? 동의불화, 화의부동. 남들과 조화롭게 평화롭게 지내려면은 남들하고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대동단결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한데 하나로 뭉치자라고 얘기하는 뜻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공자님은 전혀 다릅니다. 화의부동이라고 그래요. 군자는 화의부동, 남들과 잘 어울려 지내지만 그러나 절대로 부화뇌동하지 않는다. 부화뇌동하지 않는다. 즉 뭐를 가지란 말입니까? 뭐를 가지로? 자신의 자율성과 개성을 가진 채 남들과 어울리는 것. 그 어울리게 하는 것, 남들과 어울리게 하는 것은 동일한 가치관이 아니라 보다 큰 가치관 속에서 일체감을 느끼면서 지내는 것. 군자들의 세계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일체감의 세계입니다. 남들하고, 누구하고 일체감을 느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집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정 받아들이면서 함께 조화롭게 지내는 것. 한 가정을 예로 들죠. 가정에 이제 국가 시책에 부응하는 한 가정이 있다고 치지요. 그래서 자식이 넷이 있다. 아버지가 우선은 아까 군군신신 부부자자 하듯이 아버지하고 자식들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고 자식이 자식답지 않으면 그건 풍지박산나지요. 그러나 그 자식들 4명이 있다. 제가 바로 사실 형제가 4이거든요. 우리 집처럼 형제가 다른 집도 없다라고 저는 남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사형제가 성격이 정말 달라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는 일도 다 다르고 직업도 다 다르고, 그런데 비교적 사형제가 지금까지도 친하게 잘 지냅니다. 실제로 저는 넷이 그렇게 한 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지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재벌집 아들들이 많이 싸운다는 얘기 하잖아요. 너무 똑같아서 그래요. 뭐가 똑같죠? 추구하는 바가 똑같죠. 갈 길이 똑같죠. 뭐만 듣고?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 목표가 똑같은 거예요. 동의불화. 소인들은 동의불화다라고 하는 거는 끼리끼리 모이되 왜 불화가 되느냐?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게 됩니까? 결국은 경쟁만 하게 되지요. 제가 집단만 그런 게 아니라 한 개인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런 게 요즘은 정확한 소식은 모르겠는데 요즘도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동안 벤처 기업 그래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20대에 크게 성공을 이루고 이런, 그게 지금도 여전히 미국 실리콘밸리 이런 데서 신화처럼 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성공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숨겨져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안 알려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20대 중반 후반 이때에 큰 성공을 거둔 그런 젊은이가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자살하는 경우가. 실제로 우리들 보기에는 우리처럼 뭐 크게 넉넉하지 못하게 세상 살아온 사람들은 와, 그런 성공 거뒀으면 소원 성취했겠네, 큰 걸 이뤘으니 정말 더 원할 게 없겠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은 젊은 나이에 오로지 그 한 가지만을 목표로 세상을 살아온 다음에 딴 건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이루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허망해지는 겁니다. 허망해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세상살이의 여러 가지 가치들, 의미들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와는 다른 그런 덕목과 뭐 이런 걸 지닌 사람들로부터 배울 게 없어요. 세상을 보는 잣대가 오로지 하나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 그러니까 나이를 먹었건 다른 직업을 하건 다른 일을 하건 그 사람 기준이 딱 하나만 되는 거죠. 뭡니까?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그런데 자긴 이미 어릴 때 성공했거든요. 한번 그 입장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추구하던 거 이뤘지? 더 주변에서 뭘 찾으려도 찾을 눈이 없지. 자기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그 무언가 새롭게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지. 실제로는 그렇게 되니까 허망해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자가 얘기한 소인 동이불화의 세계입니다. 동이불화. 오로지 끼리끼리 같은 가치만 생각만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안심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절대로 화합하지 못한다. 있다면 뭐만 있겠습니까? 같은 가치관만 지닌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만 하게 되는 겁니다. 경쟁만 하게 되는 거.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조화의 세계, 평화의 세계, 군자가 말하는 화이부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첫째 조건이 알록달록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질적인 것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혹은 내 안에서조차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서로 공존하게 만드는 것. 이게 공자가 얘기하는 군자의 세계입니다. 사실은 군자라고 하는 게 어렵죠. 실제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군자가 된다 그러면은 그 세상도 정말 재미없을 겁니다. 그러나 군자가 되는 것하고 군자가 되는 길을 잊지 않는 것하고는 정말 다르다는 생각을 저는 70이 된 지금도 늘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게 공자님은 70의 종심소욕 부류군이라, 엄청난 경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불류군이라, 법을 넘어서지 않는다. 그때 법은 사람의 법이 아닙니다. 인위적인 법이 아니라 하늘의 도리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사람인데 인생 70 종심 70쯤 되니까 종심소욕 불유구.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욕이란 말을 썼어. 욕망의 욕자를 썼으니까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입니다.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도 하늘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사람 기죽이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70대 가지고도 전 40의 부록 이런 것도 지금 겨우겨우 갈까 말까 하는 정지인데, 인생 종심소욕 불유구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지다. 그러나 저는 대신 그것이 보통 사람이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경지라는 것과 그것을 목표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공자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자 같은 성인은 그 나이에 도달한 세계일지 몰라도 우리 같은 범인들에게는 늘 품어야 하는 목표 같은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읽으면 조금 힘이 납니다. 40쯤 됐을 때 제가 공자님 얘기 중에 유명한 게 있죠.
40의 부록이다. 그러면 흔히들 이런 얘기 합니다. 40쯤 되면은 부록의 나이가 됐으니 이제 좀 흔들리지 말고 좀 중심을 잡아야 될 거 아니냐. 누가 그런 얘기하면 전 이런 얘기 해줍니다. 야, 공자님도 겨우 40의 부록인데 우리가 뭐 그럴 수 있냐 하는 식으로. 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자가 얘기한 학문의 15살의 학문의 뜻을 두고 30에 서고 립하고 40에 부록하고 50에 지천명하고 60에 이순하고 이런 단계들이 그 나이 되면은 쭉쭉 도달해야 되는 단계들이 아니라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건 우리가 20살 때건 30살 때건 40살 때건 혹은 죽기 가까워서건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볼 수 있는 품을 가치가 있는 그런 가치관들이다. 공자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을 읽어도 순차적으로 못 끝 이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대개 다 동시원적입니다. 동시원적인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씀입니다. 다 아시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저는 논어를 읽으면서 그리고 이 논어에 대한 수신지국평천하에 대한 해석들 혹은 어릴 때 교육을 받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들은 의미, 요거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조금 의심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이야기로는 자, 사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면 먼저 수신을 하고, 수신이 몸을 닦는 거지만 사실은 뭡니까? 마음을 닦는 거죠. 마음을 닦는 거고, 자, 먼저 수신한 후에 집을 다스리고, 다스리 아니 수신 제가 집을 건사하고, 건사 정도가 낫겠네요. 자기 몸을 닦은 후에 집을 건사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고르게 한다. 이거를 순차적으로 읽으면은 세상에 평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할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신 끝, 다, 그 다음에 제가 끝, 그 다음에 치국 끝, 그 다음에 평천하. 수신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평생 해도 안 되던데요. 아직도 제 마음 닦으려면 멀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정말로 수신됐다, 이만하면 내 마음 상당히 닦았다라고 하는 순간 아마 곧 저도 세상과 작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겨우,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애가 있거든요. 공자님 말씀 어긴 거네요. 그죠? 그리고 가끔 나라 걱정도 하고, 그 뭐 상상력 공부했다 그러니까 조금은 우주적인 고민도 좀 하고, 글로벌한 고민도 좀 하고, 이게 뒤죽박죽입니다. 이걸 순서적으로 하면은. 저는 수신도 못한 주제에 무슨 그런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해가지고 쭉 그냥 일률적으로 나열을 해놨어요. 공자님이. 그게 의미가 크거든요.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수신이나 제가나 치국이나 평천하나 그것이 실은 동심원적으로 같이 뭡니까? 중심은 같으면서 넓어졌을 뿐이다. 수신을 하는 것이나 제가를 하는 거나 뭐예요? 자기 몸을 닦건, 한 개인의 몸을 닦건, 개인의 마음을 닦건, 집안을 건사하건, 나라를 다스리건, 혹은 천하를 고르게 할 마음을 품건, 그것을 지배하는 중심 원칙은 하나다. 똑같다. 그게 일이관지라는 거죠. 세상이란 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나 군군신신 부부자잖아. 똑같은 원칙이 지배하고 있으니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일이관지 하나로 모든 걸 꿰뚫고 있는 그런 원칙입니다. 이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공자의 그 모든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 상상력이
상상력을 저는 공자가 얘기한 효라고 하는 그런 덕목에도 그대로 관통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공자가 효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 나오는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부재관기지요 부몰관기행이라 3년 무게여 부지도 가위효이라.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 뜻을 살피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그 하신 일을 살펴라. 그리고 3년 동안 아버지의 도를 고침이 없다면 효라고 이를 만하다. 우리가 효하면 아마 이 효정사상하고 제 얘기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효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뭔가요?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게 이 불효자식 살아계실 때 효를 했을걸. 그리고 대개 이런 충고들 하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도 늦었어. 살아계실 때 잘 섬겨, 잘 모셔. 효라고 하는 거는 실제 아버지라는 존재, 어머니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 자식이라는 존재와 구체적으로 접촉을 했을 때, 살아있을 때 우리들이 지켜야만 하는, 자식으로서의 지켜야만 하는 덕목으로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라고 하는 게 공자로부터 내려오는 유교 사상, 여기에 근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제가 읽어드린 거 보면은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정말로 다릅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뭐라 그럴까, 형식적인 관습으로만 알고 있는 관행 혹은 강제된 제도로만 알고 있는 3년상 제도의 의미도 정말 달라요. 생각하는 거하고 앞에 두 행에 의해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살아계실 때 그 뜻을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때 뜻을 살핀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경험하신 적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 많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너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면서 일일이 설명해 주시나요? 설명 안 하십니다. 처음엔 그냥 행동만 가르쳐요. 막 밥 먹을 때 그렇게 딸깍 소리 내는 거 아니야. 밥알 하나까지 다 먹어. 어린이한테 그렇게 그냥 야단만 치고 행동을 그냥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기만 하지 설명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해봤자 모르니까. 우선은 따라해라. 그 뜻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왜 그러는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설명 안 해주는 이유는 설명해봤자 모르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아까 군군시진 부부자자하듯이 올바른 자식의 도리는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되 그 뜻이 뭘까를 터득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살아계실 때 그 뜻을 살피라고 하는 거는 말과 행동 자체를 그대로 따르면서 그 속에 숨어있는 본뜻을 헤아리는데 힘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아버지의 행동의 원칙을 찾는 것, 그게 효가 출발입니다. 효의 출발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효하고, 효는 무조건 따르고 섬기고 복종하는 것, 이것처럼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버지 편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이 이거 시키면 저거 하고 예 그렇습니다 라고 열심히 물 떠다드리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말씀, 행동 이런 것의 뜻을 살피는 것, 이게 살아계실 때 해야 될 일이래요. 살아계실 때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이유가 드러납니다. 돌아가신다면은, 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어떻게 됩니까? 막막해져요. 뭐 제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 부친께서 제가 정말 존경하시던 분인데 제 생각에는 무척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그 말 없이 모든 가르침을 주신 아버님 어떠시냐고 그 저기 묘지 앞에서 이젠 어떡하냐고 펑펑 울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 이 심정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본받아야 될 모범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왜 저런 행동을 했었는지라고 하는 게, 그 뜻을 그래도 조금은 이해하려고 애써 왔기 때문에 거꾸로 어떤 일이 됩니까? 아버지가 몸소 행동은 안 보이시더라도 아버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뜻이 이제 스스로 명확해집니다. 아버지 계실 땐 잘 몰라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뜻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계실 땐 참 어려웠는데 정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 비슷하게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이제 자기도 자식들이 생겼죠. 자연스럽게 자식으로부터 아버지로 배턴 태치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이게 그렇게 되니까 내가 아버지와 비슷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나하고 아버지하고 맺어지는 거지요. 아버지가 더 점잖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내 속에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버지의 도를 고침이 없다면 효라 잃을만 하다의 뜻이 명확해집니다. 온고이지신 얘기 말씀하셨죠. 난 아버지하고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니까 분명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랑 결별하지 말고 3년 동안은 아버지 도를 고치지 말고 내 안에 익혀놔라. 그래서 뭡니까? 새로운 나라는 존재와 아버지가 내 안에서 공존하게 해라. 이 정도 되면은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죽음을 초월한 영속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속에 살아있고, 그럼 그 아버지 속에 조상이 살아있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내 안에 우리 조상 다 살아있고. 만약에 공자님이 얘기하신 효 같은 이런 것들이 한 사회에, 문화의 이런 하나의 덕목이 돼가지고, 정신입니다. 꼭 3년상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지켜진다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아까 공자님이 얘기하신 군자의 세상 비슷한 화이부동의 세계, 동이불화의 세계, 이 세계에서 화이부동에 가까워지는 세계, 혹은 뭡니까? 우리들이 보다 큰 가치 속에서, 보다 큰 지향 속에서 서로 자기의 자율성과 개성을 지닌 채 조화롭게, 평화롭게 지낸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빌미를 봅니다. 제가 본 공자님의 효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이 하나로서 한데 어우러서 영원히 살아있게 하는 것, 막 그것이 더 높은 의미를 갖게 되면은 초월이고 종교고 그 다음에 인류가 지향해야 할 윤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주제넘게 해봅니다. 이상 두서없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